에콰도르 바다에 수천 척의 불법 어선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고 에콰도르 해군은 속수무책이었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뜻밖의 나라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군함 한 척, 전략 장교 한 명, 전 세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다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 어떻게 바다를 지켰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처음엔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처절한 외침이 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15년간 전략 분석 장교로 복무했고 지금은 UN 안보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삶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하게 심장을 때린 구조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푸른 제복을 입게 된 어느 작지만 깊은 결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2023년 여름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UN 본부 어느 회의가 끝난 직후였죠. 휴대폰 진동이 울려서 슬쩍 확인했더니 제 이메일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긴급 남미 해역 안보 관련 비공식 협조 요청. 보낸 사람은 에콰도르 외교부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 요청은 종종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제목 밑에 덧붙여진 말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린 지금 바다를 잃고 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자 제 눈앞엔 익숙하면서도 낯선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위성 사진, 피해 보고서, 영상 자료. 에콰도르 앞바다에 몰려든 불법 어선단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 척의 중국 어선이 정기적으로 에콰도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트롤망은 해저 전체를 긁어버리듯 파괴하고 있었죠. 그 해역은 희귀종의 산란지이자 수많은 어민 가족의 생계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콰도르 해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함정 몇 척,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턱없이 모자라더군요. 그 순간 떠오른 건 예전에 한국 해군 시절 제가 한 차례 분석한 적이 있었던 서태평양 해상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주권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간과했던 건 작은 나라들은 누가 지켜주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국제사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나라가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만 냈을 뿐 실질적 대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고 남미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죠. 그 침묵 속에서 바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 하단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한민국 해군 전략 장교 한서윤, 아시아 해역 분쟁 대응 경험 보유, UN 안보 자문관, 긴급 기술 협력 및 전략 자문 요청.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필 나였을까요? 그리고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 건 이 요청을 받은 후 제 마음이 요동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해양 전략과 분쟁 대응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이 문제를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한 척의 군함이라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제 위치는 군인이 아닌 외교 자문관이었고 UN 내부에서도 그건 민간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 강했죠. 심지어 한국 정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왜 남미 해역 문제에 개입해야 하죠?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에콰도르 현지의 어민 17살 소녀가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선 안 됩니다. 제발 누군가는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소녀의 이름은 에밀리아였고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가는 어민이자 지역 환경운동을 이끄는 활동가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니 머리가 아닌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바다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물고기를 잃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 생계, 희망, 그리고 자존심까지 다 무너지는 거였죠. 며칠 뒤
저는 대한민국 해군본부에 정식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 협조 방식으로 퇴역 함정 한 척과 정예 교관 파견을 제안했고 다행히 해군 내부에서 몇몇 지휘관들이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식 외교 절차를 통해 퇴역 함정 한 척을 무상 지원하고 저를 포함한 소수의 작전 전략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젠 전투가 아니라 전략과 연대, 신념으로 움직이는 군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 새기며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니다. 정의로운 외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이 파견은 작지만 분명한 물결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에콰도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푸른 바다 너머에서 기다리는 작은 나라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바다로 나아가게 된 거죠.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도착한 건 16시간을 훌쩍 넘긴 비행 끝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이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보는 뉴스와 상황, 보고서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이상할 정도였죠. 다시 군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 건 작전회의에 참석하러 해군본부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마주친 건 사소하지만 강한 긴장이었습니다. 저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피로에 찌든 군복 차림이었어요. 서로의 시선은 잠시 어색하게 스쳤고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카를로스 베가 대령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콰도르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자 이번 임무에서 제가 함께할 파트너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가 대령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단단한 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입니다. 상황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우선 훈련 일정부터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최대한 절제된 군인식 언어로 나왔습니다.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쳤습니다. 이곳 병사들 매일 새벽 해안 초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빈손입니다. 그 와중에 어선은 공격당하고 장비는 낡았고 사기가 바닥이에요. 그 말에 담긴 무력감은 단순히 전술 부족이나 체계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철저히 외면당한 작고 가난한 해군. 이들은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와 한국 해군 교관팀은 해군 기지 인근 훈련소에서 병사들과 직접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기력한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에서 왔다고요? 우릴 도우러? 의심 반, 체념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보여준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기본기부터 시작한 훈련, 구식 장비에서도 쓸 수 있는 전술 응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려는 노력. 작전 중에도 저는 매일 새벽 15분씩 스페인어로 짧은 작전 브리핑을 준비했어요. 에스타 모르알 바르코, 노 에스타 솔로. 이 배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 처음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에밀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어민의 딸이자 환경운동가였고 작전 외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게 된 현지인이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우리를 진심으로 도운 적 없어요. 당신들은 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말했죠.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버텨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배웠어요. 누군가는 그때 우리 곁에 있어줬죠. 이젠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될 차례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에밀리아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아버지랑 어선에 나가요. 당신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겐 커다란 위로예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단순한 군사 대응이 아니라 희망을 다시 그리는 일이라는 걸요. 시간이 흐르며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훈련이지만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카를로스 베가 대령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 당신 팀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소.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단이 우리 훈련 지역 주변으로 무력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감시선이 접근하고 야간에는 어업선 척수보다 많은 강력 조명선이 해안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일부 지휘관들 사이에서도
철수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획했습니다. 하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즉각 대응 방안, 또 하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행할 해상 작전 실전 배치안. 결정은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 그들의 눈빛이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어느덧 60일을 넘어섰습니다. 병사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고 카를로스 대령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작전에 임했어요. 심지어 일부 젊은 장교들은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 교대를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에밀리아도 훈련소를 자주 찾았고 해양 생태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서 장병들에게 보여주며 동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실감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느 밤 훈련 종료 직후 카를로스 대령에게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이 야간 순찰 중 실종된 어선을 구조하려다 중국 어선단과 마찰을 빚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서로 충돌은 없었지만 중국 측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에콰도르 정부는 압박을 받은 외교 채널로부터 한국 팀의 철수를 요구받게 되었죠. 그날 밤 작전본부 회의실 안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국방부 측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카를로스 대령조차도 현 시점에선 당신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철수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위험을 피하자고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국의 군함 한 척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대륙의 거대한 국가가 압박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더 명확해졌다는 아닐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고 저는 혼자 기지 뒤편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에밀리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겁나는 거죠?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겁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변화조차 지켜지지 않을 테니까요. 에밀리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민간 어선 4척을 조직해 직접 해상 감시 협조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린 군인이 아니지만 바다를 지키는데 예외는 없잖아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훈련 종료 이틀 전 민간 감시 활동 중이던 어선 하나가 공격당했습니다. 바로 에밀리아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어선이었고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갔다가 구조됐지만 그 와중에 에밀리아의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지 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밀리아는 병영 안에서 울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도 공포와 분노가 퍼졌습니다. 우린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작전이 사람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한 병사의 말은 모두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었죠. 저 역시 괴로웠습니다. 에밀리아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작전의 정당성을 믿고 있던 병사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안긴 듯한 무력감.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회의 자료와 계획표를 닫고 빈 작전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철수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그때 문이 열리더니 카를로스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한 장교, 에밀리아가 당신을 찾고 있소. 저는 곧장 그녀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바다는 무섭지만 등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난 아직 희망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우리가 훈련해온 전술을 실제로 적용해 볼 때가 온 겁니다. 병사들에게는 말했죠. 이번 작전은 실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바다에서도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전은 다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중국 어선단의 야간 진입 경로를 분석하고 민간 어선과 해군 함정을 함께 배치하여 정당한 주권 수호 작전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심과 연대,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작전일 아침 해안기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시작될 파도를 품고 있었죠. 에콰도르 해군과 한국 교관팀, 민간 어선까지 총 20여 척이 하나의 계획 아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마리스 콤파스, 스페인어로 바다의 나침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죠. 작전은 이중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어선들이 미끼처럼 중국 어선단의 주 진입로를 유도하는 역할. 두 번째는 훈련된 에콰도르 해군이 봉쇄 기동을 통해 어선단을 회피, 유도하고 국제수역으로 몰아내는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국제법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철저히 조율됐고 위성 관제와 영상 기록을 통해 외부 감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죠. 작전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무렵 예상보다 더 많은 중국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진입해왔습니다. 통신교란 시도가 있었고 일부 어선은 이협적인 기동을 감행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터질 듯 고조됐습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끝입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전함 내부로 울려 퍼졌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의 목소리도 뒤따랐죠.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킵니다. 전진. 그 말과 동시에 에콰도르 해군이 예비 경로로 우회 기동을 시작했고 민간 어선들도 훈련받은 대로 고립 기동을 펼치며 어선단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훈련에서 수없이 반복한 덕분에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작전 개시 1시간 후였습니다. 국제해양감시기구의 항공 정찰기 한 대가 상공을 돌며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고 그 영상은 곧 세계 곳곳의 뉴스에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작은 나라 에콰도르, 낡은 퇴역 함정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선대한 민국의 전략팀. 그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죠. 중국 어선단은 결국 대응 강도를 점차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력 시위로 이어질 경우 국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 겁니다. 작전 종료 시각 아침 7시 30분. 우리 해역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신을 통해 들려온 말 한마디. 모든 함정 이상무, 피해 없음, 작전 성공.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려 눈물이 나올 뻔했죠. 병사들끼리 서로 등을 두드리며 기뻐했고 에밀리아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실종됐던 에밀리아의 아버지가 무사히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상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근처 섬으로 표류한 후 현지 어선에 의해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운 바다에서 아빠가 돌아왔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들 모두의 용기 덕분이에요. 저는 단지 그 용기를 조금만 더 오래 버티게 한 것뿐이에요. 작전 종료 이틀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기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령은 정복을 입고 경례를 했고 저는 그대로 받아 경례를 돌려드렸습니다. 그의 눈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 장교, 당신은 우리 해군 역사에 남을 이름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무엇보다 큰 훈장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에밀리아가 작은 편지와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란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니까요. 당신은 그 귀가 되어주셨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 위에 조용히 한 척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있었죠. 어쩌면 그건 우리가 만들었던 작지만 확실한 기적의 파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바다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 진심이 만들어낸 파도는 국경을 넘어 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의 여운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바다의 외침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